우리가 의학을 특히 이제 의학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분과 학문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의학을 좀 더 통합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의 전통 의학과 현대 의학 간의 통합을 또 시도하는 이런 관점에서 의학에 관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제목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나를 바꿔라고요. 오늘 이 강연을 해주실 엄유희 교수님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좋은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나이를 먹을까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꾸려갈까 합니다. 사실 1시간 동안에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뭐 거의 불가능한 얘기지만 제가 준비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데 그냥 병원에 열심히 다니고 약 오래 잘 먹고 하면 건강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바꿔야지만 건강하게 산다. 그러니까 본인의 노력이 없이는 건강하게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해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여기 좀 길게 그 영어로 된 이제 문장이 있는데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나이를 먹어간다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날 때 어떻게 짐을 잘 싸서 떠날 것인가 하는 게 문제인데 문제는 그 백 속에 뭐가 들어있을 것인가. 그래서 항상 백은 가장 간단하고 가볍게 그래서 그 여행을 아주 가볍게 하는 게 부담도 서로가 적고 좋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나이가 들면 저는 이제 나이가 이제 80이 됐습니다만은 이 흰머리가 많이 생겨서 흰머리가 많이 생기는 건 옛날부터 하나의 위스덤 지혜의 상징이다라고 저걸 사람들이 생각을 해왔는데 요 근래에는 점차 그러한 그 말하자면 그 존경과 그 지혜의 어떤 상징이라는 그 의미를 점차적으로 잃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간단히 인간의 일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강의에 참여해 주신 분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태어나서부터 어머니의 젖을 먹고 그다음에 이유기를 지나서 청소년기, 성년기, 뭐 배우자를 찾고 결혼을 하고 기타 이제 노년에 들어서서 마지막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가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유전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그 유전자에 모든 게 쓰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나이를 먹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거는 잘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과 식물에 상관없이 모든 생명체는 나이를 먹어가고 있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어떤 변화가 나올 것인가 생각해 보면 모든 능력이 우선 감소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손상 후에 그것을 복구하는 능력이 감소하고 그다음에 그 우리 몸의 모든 에너지를 만들어 주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소체가 있는데 미토콘드리아 수가 감소를 해서 모든 대사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처럼 추운 날씨에는 추위를 많이 탑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다음에 뭐 다쳤을 때 치유도 잘 안 되고 모든 기능이 감퇴해서 뭐 이걸 일일이 다 나열한다는 거는 별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중요한 장기별 변화만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부는 나이가 들면 노화 반점이라는 게 생기죠. 그래서 까만 점이 생겨서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피지선의 활동이 감소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거칠어져 가지고 가려움증이 많아집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자연적으로 가려움증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근육은 우리가 힘을 쓰는 능력을 가진 게 근육인데 근육의 수가 엄청나게 줄어든다. 저처럼 80세가 되면 근육이 거의 반으로 줄는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분비계의 기능도 감소하고 혈액의 모든 조성 같은 거는 일정하지만 그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감염이나 이런 것에 대한 대처하는 능력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심폐 기능은 10대 때가 최고로 말하자면 효율이 좋고 그 이후는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20대가 돼야 최고의 기능을 가진 게 아닌가 생각하지만 그 능력으로 보면 10대 때가 이제 최고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면역계의 기능도 점차적으로 감소해서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이 이제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흡기를 보면 그 여러 해로운 물질, 특히 우리나라 같이 매연이 많은 나라에서는 그 호흡 폐가 굉장히 그 손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폐를 어떻게 하면 손상을 적게 받고 오래 지탱하느냐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아주 중요한 그 키팩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화기 기본적으로 모든 기능이 떨어집니다. 미각도 떨어지고 후각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또 결정적인 거는 치아가 많이 손실이 된다는 거죠. 나이가 먹으면 이가 빠지고 상해서 뭐 임플란트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상황을 겪게 되고 그다음에 간의 해독 기능도 또한 많이 약화가 됩니다. 뭐 생식 기능은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기가 지나면 모든 생殖기관이 이제 위축이 되고 남성은 40대부터 이제 크게 감소해서 그렇지만 남성은 그런 대로 그 전생에 걸쳐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계 또한 감소해서 여러 가지 그 모든 그 운동 기능이나 감각 기능이 다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고 특히 시력의 경우에는 70세 이후에 많이 줄어가지고 그 눈을 잘 보지 못한다든지 또 눈물샘의 기능이 약화돼 가지고 안구 건조증, 눈이 건조해서 네. 눈이 마른 그런 현상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중추신경계의 기능, 특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의 있게 잘 봐야 될 건 기억력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엄청나게 감소한다는 그래요. 그 수준 그 이 그림은 유명한 그 프랑스의 클로드 그렇죠. 모넬이라는 그 인상파 화가가 그 일본식 그 나무 다리를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비교적 젊은 내가 좀 시절에 볼게. 본 그 그림이고 오른쪽 그림은 비교적 나이가 든 다음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왜 저 대비해서 이걸 보여드리냐면 젊었을 때는 화장이 짧은 색깔들 그러니까 파란색, 그 보라색 이런 색깔들을 잘 볼 수 있는 반면에 나이가 들면 그 기능이 떨어지면서 노란색, 빨간색, 화장이 긴 색깔들을 더 잘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네는 자기가 본 대로 그림을 그린 것이죠. 그래서 젊었을 때의 그림과 나이 들어서의 그림은 색깔의 느낌이 차이가 있다는 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또 모네는 한때 다리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이거는 뭐냐면 모네가 그때 당시에 백내장에 걸려 있어가지고 치료를 하기 전에 백내장에 걸려서 모든 물체가 희미하게 보일 때 그 목조 다리를 그린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모네가 이 그림을 그리고 난 뒤에 백내장 치료를 받아가지고 시력이 다시 회복된 것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아까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력이 감퇴가 되고 소실이 되고 그래서 이제 치매까지 이르게 되는데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의 기반을 둔 우리 몸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나를 잃어버리는 거가 곧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이 잃어버리면 나를 잃어버리고 그게 종국에 가서는 치매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나이가 먹어가는 모든 과정에 여러 가지
그 인자들이 다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자기 관리를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느냐, 잘하고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영양이 좋은 거, 그다음에 가난은 노화를 아주 좋지 않게 보고 그다음에 고독, 혼자서 산다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 활동을 되도록이면 많이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그 약물 중독, 약물 여러 가지 약물 중독이 대단히 많습니다. 뭐 마약도 있고 담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약물 중독에 걸리면 노화가 훨씬 더 촉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그 성인병도 또한 영향을 많이 주는 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의 주된 내용은 오래 사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오래 살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나 사회나 개인이 방향 설정을 바꿔야 된다라는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상당 부분은 1920년대 미국의 그 소위 장수 프로젝트라는 연구를 80년 동안 해서 1920년대부터 2000년도까지 80년 동안 그 연구를 했는데 이 1920년대에 그 열세 전후의 미국 아동 1,500명을 80년 동안 쭉 추적해서 관찰하고 연구한 그런 그 결과를 보고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그 80년 동안에 연구진도 바뀌고 많은 저거가 바뀌었죠. 그렇지만 그 연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연구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소위 우리가 건강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갖다가 우선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건강이라는 게 흔히들 뭐 병이 없는 게 건강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육체적인, 정신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웰빙 상태가 바로 건강이다라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그냥 건강이다 그러면 육체적인, 정신적인 건강이 아닌가 하는데 저는 여기서 사회적인 웰빙이 더 그건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저는 이제 그 두 가지 일반 대중을 위한 책을 아까 소개 말씀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내 몸 공부하고 건강 공부라는 걸 써서 일반인들이 좀 더 우리 몸을 잘 알고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 책을 이제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몸의 그 원리를 아는 게 무병장수의 첫 단추다라고 이제 그 신문 기사에서도 나왔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우리 몸을 좀 더 알아야 된다라는 거가 이제 기본 저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에 어떤 환경하에 있었냐면 DNA가 유전자가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라는 유전자 결정론의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의 지금 한 80년 동안 전 세계가 유전자가 모든 것을 이룬다라는 그런 그 사고 방식에서 살고 있었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그 학설이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생활 습관이나 환경이나 이런 거가 유전자의 그 발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제목을 여러분 스스로는 유전공학자다. 유전자의 발현을 여러분 스스로가 조절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아래에 그 영문에 나와 있는 건 사이언티픽 아메리카라는 미국 그 잡지에 와인을 한 잔 하면 표현되는 단백질의 형태가 달라진다라는 그 아티클에서 뽑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나를 먼저 바꿔라. 그래서 첫째, 좋은 음식, 올바른 음식을 먹어야 되고 생활 습관을 잘 갖춰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나를 잃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나를 그게 뭐 뜻대로 되는 게 아니죠. 나를 잃게 되면 바로 이제 치매가 돼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 이 지금 현대 사회에 가장 해결이 되지 않는 그 난치의 그 질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좀 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환경이 좋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환경 중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어 있으면서도 전혀
사회적으로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저는 미세먼지라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는 당장에 위험한 무슨 증상을 나타내는 게 아니지만 10년, 20년, 30년에 걸쳐서 아주 좋지 않는 그런 나쁜 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미세먼지를 감소시키는 노력이 거의 행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 세계를 보면 그 50%의 사람이 심혈관 질환, 소위 만성병인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을 하고 약 21%가 암으로 사망합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그것과는 반대로 압도적으로 암이 제1등입니다. 남성의 경우도 그렇고 여성의 경우도 그렇고 암이 1등이고 그 다음에 순환계 질환이 2등입니다. 그래서 암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그 어느 암이 가장 많은가? 우리 저 학생 때나 이럴 때 젊었을 때는 소화기 계통의 암이 제일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물론 소화기 계통의 암이 적은 것은 아닌데 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증가하고 있는 것은 폐암입니다. 그 말 자체는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공기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30년을 예측해 보면 지금보다도 훨씬 폐암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고 남과 여를 다 불문하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폐암이 암 중에서 가장 많은 사망률을 갖게 될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걸 소위 개선하려는 지금 방안도 마땅치 않고 노력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나라의 그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70년대 60세 정도에 있던 게 지금 80세 정도로 늘었습니다. 거의 20년이 증가를 했어요. 여성이 좀 더 오래 살고 남성이 좀 짧게 살고. 그래서 건강 수명, 그런데 기대 수명은 이렇게 20년 늘었는데 건강 수명, 소위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그런 수명은 74세, 71세로 10년 이상의 격차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명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건강 수명을 늘릴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수명이 이제 문제가 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의 사망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 분홍색으로 보이는 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분홍색으로 된 나라들은 사망 원인 1등이 심장 질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사망 원인 1등이 심장 질환입니다. 그리고 여기 옅은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우리나라, 중국, 그다음에 저 스페인, 프랑스 이쪽이 이제 파란색인데 거기는 암이 많습니다. 아주 이제 좀 예외적인 그런 국민이고 북한이나 그다음에 이 짙은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은 결핵 같은 그 전염성 질환이 사망 원인 1등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에서는 암이 많기 때문에 암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그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해왔는가 우리가 스스로 반성을 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는 경제제일주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다음에 편리성 위주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얼마만큼 편리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가지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로 우리한테 초래된 결과는 뭐냐면 미세먼지 거의 뭐 세계 1, 2등 몇 등 안에 들고 화학물질 남용 그다음에 항생제 남용은 지금도 1등입니다. 그다음에 자살률 압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는 바로 우리가 살아온 것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생각이 변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 효과나 효율이나 이런 것보다는 안전하고 더불어 사는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삶으로 넘어가야지만 우리의 그 삶도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은 것에서부터 안전한가, 그 다음에 약보다는 음식으로
또는 운동이나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호흡법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흡을 어떻게 건강하게 하느냐. 이걸 좀 더 어렵게 얘기하면 명상을 한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방법으로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명상도 호흡법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잘 다스리면 스트레스를 잘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변해야 이 세상이 변한다라는 것을 이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지금도 아직도 그렇겠지만 학교에서의 시험 문제가 멀티플 초이스입니다. 뭔가가 옳은 게 하나 있는 걸로 돼 있죠. 그리고 몸과 마음이 대립적인 개념인 것처럼 선과 악이 대립적인 것처럼 그다음에 건강과 질병이 마치 대립적인 개념처럼 생각하는데 과연 그게 그럴까요? 몸과 마음은 하나죠. 그다음에 건강과 질병도 사실은 그렇게 대비돼서 나오는 게 아니고 건강하다가 질병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보건 현실은 어떤가 하면 그 아주 참 창피한 얘기지만 우리나라가 가장 유명한 호스피털 쇼핑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쇼핑을 하러 여러 군데 쇼핑을 하러 다니듯이 병원을 수없이 여기저기를 다닌다는 뜻이죠.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가를 보면 우리의 그 의료보험 그에서 수가의 책정의 문제입니다. 수가가 어떻게 책정이 되냐면 모든 걸 경제 논리로만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질로 표현되는 행위에만 의료 수가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물질로 표시되는 행위만을 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각종 검사를 하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뭐 MRI 검사 이런 걸 많이 하는 나라가 없죠. 그다음에 기계적인 진단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발생을 시키고 있고 이렇게 또 짧은 시간 동안만 진료를 하다 보니까 환자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의사로부터 들을 수 있을 것인가를 헤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믿고 신뢰해서 생기는 플라시보 효과는 전혀 의료 수가에 반영되고 있지 않고 제가 만약에 30분 동안 어느 분하고 건강 상담을 해줬다? 그건 수가가 없습니다. 영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건 정책은 건강의 유지나 질병의 예방에는 돈을 전혀 쓰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적극적인 건강권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질병의 치료에만 그 모든 비용을 다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모든 의료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수가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 같은 조직이 과연 의료보험으로 걷어들인 돈의 몇 퍼센트를 쓰고 저걸 유지를 하는지에 대한 것도 사실은 잘 알려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그 강남구에 가면 그 보험으로 되지 않는 그 질병을 치료하는 병원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성형외과죠. 그 비보험 질환의 경우에 비용이 높고 친절하고 의료 수준은 세계 첨단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소아과, 산부인과, 무슨 흉부외과, 신경외과 이런 데는 거기 희망하는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멸종 상태에 이르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렇게 의사가 모자라니까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 의대 정원이 필요하면 늘리긴 늘려야죠. 그러나 지금 기존 의과대학 졸업생이 그 과를 기피하는 이유를 알아서 그 부분에 투자를 해야지만 의사가 가겠죠. 요즘에 야간 당직도 쓰려고 젊은 의사들은 쓰려고 잘 안 할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의사들만 양산해서 어떤 결과가 올지 저는 상당히 좀 겁이 납니다. 그다음에 그 통계적인 걸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자기가 가장 건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국민 1인당 병원 의뢰를 방문하는 횟수가 전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1등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17번으로 나왔는데 2020년인가는 15회로 좀 줄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웨덴이나 이런 데 2, 3회 가는 것에 비해서 15회를 가니까 그만큼
의사의 수요가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기본적으로 왜 열 몇 번을 꼭 병원을 가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 없이 그냥 무작정 나타나는 증세를 그냥 완화시키기 위해서 의사를 늘린다? 그거는 좋은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정부나 정치인들의 입장은 어떤 거냐면 각자의 건강은 각자가 알아서 하고 이 정도로 우리 국가에서 의료보험으로 그 해결해 주는 걸 고맙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 재정이 안 좋으니까 사범으로 좀 많이 해결하라. 근데 의료 재정이 사실은 나쁜 것도 아닙니다. 2021년, 2022년에 의료보험, 건강보험이 다 흑자를 냈습니다. 2022년에 약 3조 6천억 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재정이 나쁘다 맨날 그렇게 하는데 그만큼 저는 보험공단에서 제대로 지출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보건이나 복지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인류의 목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지금까지 소홀해 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론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러면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좋은 것을 먹고 살 것인가? 그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하게 먹고 산다는 것은 좋은 건 먹고 나쁜 건 안 먹고 적당하고 바르게 먹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요즘 사람들의 식습관을 보면 한마디로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잘 먹는데 실제 생체 세포는 굶고 있다. 그래서 영어로 empty 칼로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칼로리는 너무 많거나 과다한데 진짜 필요한 양질의 영양분은 모자란다는 뜻이죠. 그래서 풍요 속의 빈곤을 깨야 되고 어떻게 하면 잘 먹을 것인가. 음식은 약보다 나은 보약이다라는 것은 이미 동서양에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잘 먹고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 그럼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 근데 지금 현대 사회가 외모지상주의 또 다이어트에 의존해서 날씬한 몸매를 갖는 그런 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을 자기 자신의 그 습관을 바꾸는데 매진했으면 훨씬 더 건강한 그 몸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각종 식이요법이 다 많이 있을 건데 저는 모든 사람에게 다 완벽한 식이요법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맞는 식이요법을 자기 스스로 찾아가야 되는 거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잠깐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 의과대학 다닐 때 60년대에 사카린이 발암물질이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 사카린을 판매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사카린이 다시 살아서 사카린처럼 좋은 감미료가 없다. 근데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면 그런 그 사카린이 발암물질이라고 한 연구는 설탕 회사가 말하자면 스폰서를 써서 연구를 하게 만든 결과입니다. 그래서 설탕을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만든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그걸 믿고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가장 좋은가, 설도 많고,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 온갖 저거가 다 많죠. 그렇지만 장수하는 사람들의 그 음식 패턴을 조사해 보면 에스키모인이 장수를 하는데 에스키모인은 주식이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단백, 고지방의 음식이니까 요즘 그 기준으로 하면 좋지 않죠. 그 다음에 일본의 오키나와 사람들은 아주 또 장수민족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고구마가 주식입니다. 고구마는 고탄수화물이고 칼로리가 높은 것이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장수 음식이라는 게 그렇게 칼로리 따져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장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가공을 많이 하지 않는 신선한 그 지역 식품 그리고 계절 특산물을 많이 먹고 그리고 이 먹는 거하고 관계는 없는 거지만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하는 더불어 같이 식사하는 거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먹어야 되는데 좋은 것이 뭔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비타민 등등 많이 있습니다. 영양제도 있고 슈퍼푸드, 폴리페놀 등등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저는 여기서 탄수화물만을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수화물은 당 함량이 같아도 느리게 흡수되는 같은 100칼로리 음식이라도 천천히 흡수되는 거하고 빨리 흡수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밀도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처리가 안 된 탄수화물, 고구마나 당근 같은 그런 거고 이런 거는 흡수가 느리기 때문에 그 당 함량이 같아도 훨씬 우리 몸에 부담이 적습니다. 그러나 고밀도 탄수화물, 가공 처리된 그런 탄수화물은 뭐 프렌치 프라이다, 크리스프다 뭐 등등 소위 가공된 음식은 흡수가 빠르고 이건 부담을 많이 주는 음식입니다. 같은 칼로리라 할지라도 저밀도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안전한 것에 비해서 고밀도 탄수화물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좋은 식단이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과일과 야채를 많이 섭취하고 올리브유나 호두기름, 마늘, 해산물을 많이 이제 섭취를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특징이 레드 와인을 대개 하루에 한두 잔씩 마신다. 그래서 지중해 식단을 먹는 국민들은 심장병이나 치매 위험률이 낮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이걸 프렌치 파라독스라고 하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담배도 많이 피고 기름진 것도 많이 먹고 술도 많이 마시고 그러는데 심장병이 영국이나 미국에 비해서 훨씬 낫더라.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했더니 지중해식 식단 그 중에서도 레드 와인이 많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제 논란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만은 하여튼 이러한 음식을 섭취하는 게 대단히 좋고 콜레스테롤을 약을 먹어서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콜레스테롤을 올리지 않게 하는 그런 이런 음식물을 섭취하는 게 더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술과 커피 그리고 물은 우리 음식물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 저것입니다. 그래서 와인의 경우에서 보면 와인은 특히 적포도에는 천여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분들이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고 커피도 하루 한두 잔의 커피, 특히 오전에 마시는 커피는 뇌 건강에 좋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커피를 이제 오후에 마시면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오후에는 되도록 안 드시는 게 좋죠. 그래서 저는 이제 와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와인과 건강에 대한 그런 칼럼이나 이런 걸 많이 써봤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인이 심장병이나 암, 감기, 기타 여러 가지 질병에도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요 근래 젊은 분들은 위스키를 가지고 하이볼을 만들어서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완전히 일본 사람들의 상술에 넘어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스키도 일본 위스키를 넣어서 먹어야지만 맛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저는 참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셔라. 하루에 1.2리터에서 2리터까지를 더 마셔라. 그렇게 이제 권하고 있는데 물을 많이 마시면 뭐가 좋을까? 과학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뚜렷한 답변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 중에 스포츠 음료나 콜라나 주스는 이거는 여기 물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살이 찔까 봐 겁내시는 분들은 제로 칼로리 소프트 드링크를 마시는데 제로 칼로리는 오히려 좋지 않은 걸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제로 칼로리를 만들기 위해서 각종 화학 반응을 다 일으켰기 때문에 그건 말하자면 화학 물질이 많은 드링크를 마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디카 커피나 비슷한 그런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은 또 어떤 게 좋을까요? 아까도 이제 물이 얼마나 마시는 게 좋은가. 근데 우리 몸에 75% 정도, 70% 정도가 물이기 때문에 좋은 물을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순수한 물이 마시기에 좋은 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몇 차 증류를 해서 3차 증류수를 해서 그 물을 가지고 그 물을 먹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물이 그냥 순수화되는 것이지 전혀 인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물은 저희는
대학 연구실에서 실험하기 위해서 그 3차 증류수를 거의 일생 동안 쭉 만들어서 실험에 사용을 해왔는데 만약 커피를 그런 물로 탄다면 커피가 맛이 없어서 못 먹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생수를 마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앞으로는 그 석유 이상의 중요한 그 자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을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하고 그걸 잘 할 수 있는가? 그 물의 세계사도 또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깨끗한 물, 좋은 물을 잘 먹을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일반적으로 좋은 술이 만들어지는 곳의 물은 좋습니다. 술의 맛은 결국은 물이 맛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 가지 종류의 음식이 다 많지만 자기 자신의 몸속에 있는 장내 세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라. 그래서 장내 세균이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소위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식품이라고 얘기하는 게 장내 세균이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채소나 과일, 뭐 폴리페놀, 뭐 이런 것들이 다 장내 세균이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 장내 세균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장내 세균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몸속에 우리 몸의 세포보다도 장내 세균이 훨씬 더 우리 몸의 속에 있는 세균이 훨씬 더 많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현재 아직도 이제 연구가 진행 중인데 장내 세균의 패턴이 인간 사람에게서 약 3가지, 4가지 패턴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옛날부터 서너 가지로 패턴을 나누는 걸 참 좋아했는데 이 세균도 우리 몸속에 있는 세균도 그런 패턴이 있다라는 거가 아주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그 요즘에 흔히들 세균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우리 인체 속에 있는 우리 몸의 세포 수는 약 1경계입니다. 근데 우리 몸 속에 있는 세포 수는 그보다 10배 많은 10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0경마리의 세균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우리 인체의 세포만 살아서는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세균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생긴 생명체고 우리는 그 세균의 덕을 보고 사는 그런 생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근사한 예로 지금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는데 산소가 20%, 21%의 산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21% 산소가 어디서 왔느냐? 세균들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세균들이 만들어줘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뒤늦게 세균이 만들어진 환경에 맞게 진화해 나온 그런 생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세균을 어떻게 하면 잘 살릴 수 있는가가 중요한 먹는 것에서의 가장 중요한 그런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의 체질이나 이런 걸 4가지로 나누는 걸 좋아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혈액형도 4가지고 사상 체질에서 뭐 소음, 소양, 태음, 태양 4체질도 있고 옛날에 히포크라테스가 사체액설 주장을 했습니다. 4가지 사람의 패턴이 있다. 그래서 사자와 사람과의 관계는 뭐가 있기는 있는데 장내 세균의 패턴도 4가지 종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 몸의 주인은 누군가? 우리일까? 우리 몸의 주인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게 좀 이상한 소리 있을지 모르지만 세균입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세균이고 우리는 그 세균을 잘 먹여 살려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세균을 잘 먹여 살리지 못하면 그 세균들이 떠나갑니다. 떠나가면 그 사람의 생명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음식은 장내 세균이 살아가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걸 다 만들어주면 우리가 건강해진다. 특히 요 근래에 문명 사회에서는 우울증이 굉장히 많은데 우울증과 이 장내 세균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지금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쁜 것 안 먹기 이건 뭐 여러 가지로 가공 많이 돼 있는 음식을 안 먹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먹는 화학물질들이 너무 많습니다. 식품 첨가제, 산화방지제, 방부제
뭐 유전자 변형식품, 그다음에 조리기구나 용기 포장재에서 나온 거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화학 물질을 알게 모르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이 뭐냐? 첨가물이 5가지 이상의 음식은 먹지를 말라. 가장 좋은 거는 첨가물이 거의 없는 음식을 드시는 거죠. 그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뭐 몇 년 된 연구이지만 그 햄버거나 핫도그나 가공육 같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유방암이 많이 생긴다라는 연구 결과도 발표한 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당화지수라고 이제 일컫는 그런 지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그 탄수화물인데 이게 얼마 동안에 걸쳐서 포도당으로 바뀌어가는가의 시간을 표시한 값입니다. 그래서 그게 큰 값은 포도당으로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 당뇨나 이런 걸 일으키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섭취가 느린 음식,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공이 덜 된 음식을 먹어서 흡수가 느리게 하는 그런 거가 가장 건강식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당화지수가 낮은 음식들을 많이 드시고 당화지수가 높은 거, 빵이라든가 시리얼이라든가 뭐 그 인스턴트 라이스, 뭐 포테이토 등등 포도당, 호박, 케이크, 쿠키 뭐 이런 거가 아주 좋지 않은 거죠. 근데 이런 걸 많이 드시면 칼로리를 아무리 따져도 좋을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과도한 술과 커피, 적당한 양은 좋지만 그 과도하면 나쁘다. 그다음에 이제 적당히 바르게 먹는 게 또 중요한데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그 휴식을 취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면서 휴식 시간에 뭔가를 간식을 먹는 사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나 생체 세포한테 휴식을 주라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한테 휴식을 주라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생체 세포에 휴식을 줘라. 그래서 12시간을 금식을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7시에 저녁 식사를 마쳤으면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아무것도 물 이외에는 간식을 드시지 마시라. 그래서 12시간 동안에 우리 생체는 그 말하자면 보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런데 보수할 시간 없이 계속 그 소파에 편히 앉아서 텔레비전 보면서 뭘 먹는다? 그거는 적당히 바르게 먹는 저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천천히 먹는 게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도 나온 거지만 이 소화기관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줘라. 그래서 12시간의 금식이 필요하다. 근데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2016년에 그 일본의 학자가 그 요시노리 오스미라는 학자가 노벨 의학상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그 오토파지라는 연구를 했어요. 오토파지가 뭐냐면 자동차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정비소에 가서 정비를 하듯이 오토파지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도 그런 정비 역할을 하는 그 기능을 살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토파지 기능을 충분히 살려줘야 되는데 12시간 금식하는 기간 동안에 그 세포의 보수, 면역계 보수, 기타 노폐물을 제거하는 오토파지 기능을 최대한 살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2시간을 금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렙틴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어느 음식을 어느 이상 먹으면 배가 부르다라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근데 배가 부르는 걸 느끼지 못하면 계속 많이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소위 정크푸드라고 하는 것들은 배가 불러도 계속 먹게 만들어요. 렙틴의 정상적인 생리작용을 파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이 왜 팔려야만 되는지 그거는 미스테리입니다. 그 다음에 식탁에서 하지 말아야 될 거? 뭐 많죠. 말아야 되는데 일, 돈, 정치, 종교와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특히 중요한 거는 식사하면서는 스마트폰을 하지 않는 스마트폰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요즘 사람들의 그 일상생활이 되어 있는데 그 스마트폰을 오래 하는 게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텔레비전 오래 보는 거가 혈관 건강이 나빠진다 이런 등등의 그 굉장히 말하자면 현대인이 갖고 있는 생활 습관이 순환기 질환에 그 아주 좋지 않다는 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왜 혈관이 심장과 뇌에서만 생기느냐? 뇌졸중이나 아니면 심장마비가 주로 생기는데 왜 그럴까?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조직의 동맥 그 분포는 소위 말해서 말하자면 도로공사에서 도로공사를 할 때 길을 막고 이게 우회 도로를 만들어 주는데 우회 도로가 기본적으로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심장 혈관이나 뇌 동맥은 우회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탁 막히면 그 이하는 그냥 죽습니다. 돌아갈 그 혈관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심장과 뇌,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두 장기의 혈관이 저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달리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었다고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혈관의 노화가 각종 여러 가지 질환의 그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뭐 그게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 옳게 바로 먹기에 대해서는 음식물의 칼로리를 잊어버리고 좀 더 이제 질로 따져보자 라는 얘기고, 다이어트에 좋다고 하는 음식도 잊어버리고 저밀도 탄수화물을 주로 섭취하고 무지개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장내 세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래 식자재의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음식만 드시라는 거가 이제 뭐 제가 오늘 음식물 먹기 위해서의 결론으로 이제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 몸을 지키는 그 생활 습관인데, 일찍이 1950년대에 그 런던의 2층 버스에, 그때는 그 런던 시내 버스가 운전사가 있고 차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사는 운전만 하고 차장은 1층, 2층을 돌아다니면서 그 승객들한테 요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운전사와 그 차장의 그 그룹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그 결과를 쭉, 심장병에 걸릴 확률을 쭉 그 조사해 보니까 운전사한테서 월등히 높더라는 얘기죠. 적어도 2배 정도 심장병에 잘 걸린다는 게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인공위성을 쏘아서 무중 상태에 가 있던 그 우주 비행사들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그런 병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움직여야 된다. 적게 앉아 있고 많이 움직여라. 라는 그런 슬로건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래 앉아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병 너무 많습니다. 온갖 병이 다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요즘 사람들은 앉아 있는 직업을 갖는가라는 걸 자꾸 이제 그 추구를 하는데, 사실은 건강을 중심으로 보면 서서 걸어 다니는 직업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가장 수명이 긴 직업이 뭐였냐면 우편 배달부였어요. 지금 우편 배달부 아니고 지금은 오토바이 타고 뭐 차 타고 다니는 그런 배달부 말고 옛날처럼 걸어서 가가호호 방문하는 우편 배달부가 가장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우편 배달부는 없으니까 저거가 됐네. 그만큼 앉아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게 얼마나 좋은가가 이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컴퓨터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 것들을 하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30분 내지 1시간 동안 이러고 한 5분, 10분 가벼운 운동을 해라. 라는 게 이제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운전도 요즘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운전은 허리에 좋지 않습니다. 허리에 좋지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운전을 할 때의 그 자세를 바르게 하는가가 중요한데, 운전을 되도록이면 적게 하는 게 좋죠. 아무리 자세가 좋다 하더라도 운전을 되도록이면 적게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하여튼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 운동을 어떤 형태의 운동이든지 간에 운동을 많이 해야 되고, 성인병이라는 것은 일명 이를 운동 부족병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병 부족병이 전 세계 사망 원인의 한 5%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비만보다 더 위험하고 흡연 비슷한 위험도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 부족이 바로 성인병으로 가는 가장 지름길이고, 거기에 흡연 또는 비만 이런 게 있으면 뭐 그건 더 너무 말할 게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운동을 하려면 시간이 없다, 운동할 장소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운동이라는 것을 꼭 헬스클럽에 가서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입니다. 운동은 어디서나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엌에서도 할 수 있고, 저 컴퓨터 하다가도 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할 수 있죠. 전 온 세상이 다 모두 헬스클럽이기 때문에 꼭 헬스클럽에 가야지만 운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체력적인 효과, 심리적인 효과, 특히 면역의 효과가 좋은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어떤 운동을 할 것인가? 뭐 각종 운동 다 좋습니다. 좋은데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겨드랑이에 땀이 날 정도, 심장 박동수 따지면 110발에서 120 정도의 운동을 하는 게 이제 좋은 걸로 돼 있는데, 그게 뭐냐? 걷는 운동이 제일 좋습니다. 걷기 운동을 하는 게, 그래서 뭐 5,000보, 10,000보를 자꾸 권장하는 게 그게 가장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무리한 운동을 하기보다는 하루에 뭐 8,000보, 10,000보 혹은 그 이상 걸을 수 있는 분은 걷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이 걷는 게, 만보를 걷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대도시 같은 데에서는 그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기타 뭐저 엘리베이터 등등 해서 그 많은데, 되도록이면 걸어서, 그러니까 그 버스나 지하철도 목적지보다 미리 좀 내려서 걷는 그런 그 습관을 길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걷는 환경이 아주 나쁩니다. 미세먼지가 높고 걷기에 길이 불편하고, 또 사람끼리 어깨를 부딪히는 그런 좋지 않은 길이 있고, 그다음에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내려가는 길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계단 내려가는 거, 또 등산하다가 내려오는 내리막길, 그거는 관절에 나쁘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피하고, 되도록이면 평지를 걷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의 운동을 습관화하고, 뭐 부엌이나 거실이나 이런 데서도 운동을 자기가 마음을 먹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이 허리 강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나이 들어서 허리가 약해져서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걷지를 못하거든요. 그 나이 들어서 걷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다리가, 두 다리가 튼튼하게 있고 걸을 수 있어야지만 모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거가 되기 때문에 허리가 이렇게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허리에 그 손상을 받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물건을 잘못 들다가 그 손상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물건을 들어 올릴까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의 능력을, 한계를 인식을 해야 된다. 들 수 있는 무게와 안전하게 들 수 있는 무게는 다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그 안전하게 들어 올릴 수 있는 상태에서만 들어 올리지, 괜히 무리하게 힘을 쓰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통이나 백페인에 좋은 운동은 불교에서의 삼배자시나 허리 스트레치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운동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 지나갔네. 그럼 간단히 제목만 보고, 이제 스트레스 다스리는 거는 그 올바른 그 호흡하는 거가 스트레스를 다스리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잘 다스려야지만 그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너무 많아도 탈이고 너무 적어도 탈입니다. 스트레스가 그 많으면 그 급사 위험이 있어가지고 부정맥이나 심근경색이 올 수 있고, 너무 적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병에 잘 갑니다. 무균 대지나 이런 거는 일단 균이 있는 곳에 나오면 금방 사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아토피 환자가 많은데 그게 그 부모의 과보호와 관계가 있을지 몰라요. 너무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트레스는 감수성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스트레스로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별로 그렇게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과 수명과의 관계도 상당히 이제 의미 있게 나오는데 성직자들이 일반적으로 오래 살고 정치가들이 오래 삽니다. 의사는 건강을 따지는 그런 직업이긴 하지만 의사는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성직자가 오래 사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정치가들이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하기 쉽지는 않은데 아마도 정치가들은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그냥 스트레스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거는 자기 스스로 커피를 마신다, 음악을 듣는다, 뭐 걷는다, 독서를 한다, 노래 부른다, 그림을 그린다, 명상을 한다 등등의 여러 가지 그런 형식의 휴식을 취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요즘 사람들은 SNS가 없으면 살 수 없다시피 저거 하는데 SNS의 가장 큰 문제는 SNS에 올라온 게 사실이야. 다 사실이 아니다. SNS에 올리는 거는 다 모두 대부분 미화해서 올린다. 그래서 예민한 청소년들은 그런 걸 보고 말하자면 자기를 더 비관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SNS의 그런 현상을 우리는 false reality, 가짜 현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청소년들이 그걸 진짜 현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이제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줄이는 그 호흡법, 배려하는 마음 등등이 이제 아주 대단히 중요하고 명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은 각종 종류의 비정상적인 마음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어느 저것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울증, 뭐 각종 병, 우울증, 현대인의 병은 우울증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이버 중독입니다. 이 사이버 인터넷이나 그 핸드폰이 없으면 그냥 안절부절 못하게 하는 것도 다 사이버 중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흔한 게 우울증인데 우울증이 되면 자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왼쪽 그림에서 보이는 거는 옛날에 그 자살률이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어땠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 헝가리하고 일본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소위 뭐 글루미 선데이 이런 그 영화에서도 보면 헝가리 사람들은 아무 까닭 없이 자살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른쪽에 그 그림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2022년도 통계에 25.2명이 자살하는 걸로 돼 있어서 단연 금메달입니다. 은메달과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자살률이 높다는 거는 굉장히 사회가 비정상적으로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이상을 단순히 개인의 병으로 치부하지 말고 사회적 질병으로 생각해서 사회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에서 대처하는 거 보면 그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1년에 정신과 환자 몇 번을 더 갈 수 있게 해준다. 그렇게 해서 우울증이 나오면 뭐 이 우울증 걸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처방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적 격리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의 사회활동, 여가활동을 아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지원하고 스포츠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축구, 테니스, 뭐 잔디 볼링, 게이트볼, 뭐 원예, 노래교실, 뭐 봉사활동, 재능기회 부여 등등 온갖 종류의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런데 그 설선해서 말하자면 경비도 지원하고 이런 일들을 해서 사회적으로 유리되지 않는 고독으로 유리되지 않는 그런 인간들로서 만들어주면 그 사회적 건강이 좋아져서 자살률도 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미국의 장수 프로젝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80년 동안 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그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는 게 아주 중요하고 일생을 같이 할 친구를 사귄다. 그 다음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해야 하기 때문에 성적이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조기 입학이나 월반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회 활동을 많이 해서 끊임없이 자기가 다른 사람과 이렇게 교류를 해서 보람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뭐 장수 가게, 장수전자가 어느 정도 관여를 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다음에 이제 가벼운 운동이나 음주, 적당한 스트레스가 오히려 건강하게 나이 먹게 하는데 중요하다. 그다음에 운도 중요하다는 걸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 그도 이제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 운이라는 게 왜 그때 이 미국 결과에서 나왔냐면 자기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세계 대전이 발발해서 군대에 가서 전사를 하게 되니까 이거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과 무관하게 운이 없다고밖에 이제 할 수 없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분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조금 적었는데 이 나를 잃지 않으려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나를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 치매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확실한 방법이 없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확실하게 있는 건 없다. 근데 운동을 열심히 하고 호흡을 개선하고 사회 활동을 열심히 해서 격리가 아닌 사회 속에서 할 수 있도록 사회 처방을 필요한 게 좋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치매에 걸리면 무조건 요양원에 보내서 격리하게 하는 식인데 그거는 절대로 그 격리 당하는 분들한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사회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저, 그게 가장 중요한. 그래서 저는 외국에서의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 환경도 살펴보고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산 속에다가 그 완전히 격리시켜서 감옥소를 만들어주는 나라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 활동하시는 분들이 자기 눈앞에 치매 환자를 보이지 않게 하는 데는 효과적일지 모르지만 그 환자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몸에 어디에 존재하는가? 어디에 존재할까요? 뇌에 존재할까요? 많은 뇌 환자, 연구자들은 뇌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뇌에 있다고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기억에 기반을 둔 우리 몸의 현상이기 때문에 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우리의 의식은 우리 몸 전체가 다 관여를 하는 것입니다. 뇌만 있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나를 잃어버리는 상황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의식이라는 거가 이제 결국은 중요한 문제인데 그 우리 뇌에서 말하자면 새로운 어떤 현상이 생겼을 때 이걸 단기 저장소에다 저장해 놨다가 장기 저장소로 옮겨갑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단기 저장소의 기억도 잘 안 되고 그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방금 전에 일어났던 일을 기억을 못하는 상황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앞으로 참 크게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실제 인물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미국의 레간 대통령이 말년에 아주 고생을 했는데 그게 바로 치매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뇌의 MRI를 찍으면 왼쪽의 정상적인 그림에 비해서 뇌의 상당 부분이 녹아 없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러 가지로 그 방법이 많이 있을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동을 열심히 하고 호흡을 잘 하고 왜 호흡을 여기서 강조해 드리는가 하면 그 뇌의 치매나 이런 데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잠잘 때 숨을 안 쉬는 거. 그 잠잘 때 숨을 안 쉬는 거는 무엇 때문에 생기느냐? 코로 숨을 안 쉬고 입으로 숨을 쉬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리고 코를 고른다. 코골이도 거의 대부분 코로 숨을 쉬지 않고 입으로 숨을 쉬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호흡법을 잘 익혀서 결국은 호흡법은 그 명상과도 통하기 때문에 호흡을 잘하면 수면 무호흡증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그 나쁜 증상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 헤모글로빈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또 재미있는 영화인데
그 헤모글로빈은 폐에서 산소를 받아가지고 우리 몸 전신에 분포시켜주는 그러한 단백질 물질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인공 헤모글로빈은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헤모글로빈이 가장 효율적으로 산소 운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올바른 호흡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즘에 이런 호흡의 기술이나 호흡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 이런 그 나를 잃지 않기 위한 방법이 그 운동을 많이 하고, 그 서로 간에 공동체에서 사회 활동을 많이 하고 여가 활동을 많이 하고 소통을 많이 해서 자기 혼자 외롭게 떨어져 있는 상황을 많이 없애주면 그것도 많이 개선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뭐 치아 건강 유지, 양치질을 한다, 치실을 한다, 이게 다 중요하죠. 그다음에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 그다음에 화장실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화장실에서 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너무 힘을 주지 않아야 좋은데 힘을 너무 많이 주면 뇌혈관에 그 손상이 온다든가, 그리고 그 여러 가지로 그 치질이나 이런 것에 잘못될 그런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힘을 주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그걸 없애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는 아주 좋지 않는 그 상황으로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그 마지막이 환경 개선입니다. 미세먼지, 뭐 흡연, 마약, 화학 물질인데 이 미세먼지는 내가 혼자 조심해서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인데, 미세먼지의 크기에 따라서 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가 미세먼지가 아주 많은 저걸로 돼 있습니다. 그 중국발 오리진이 많아서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우리는 맨날 중국 타령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중국에서 오는 게 그 계절에 이런 것에 따르지만 여기 미세먼지 기후에 보면 국내 생산이 50%입니다. 중국 내륙에서 오는 게 35% 정도,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중국 탓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 거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한때, 요즘은 많이 좋아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한때 전 세계에서 미세 높은 도시 2등을 서울이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서울 시내에서도 다 각 지역마다 이제 차이가 좀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저는 또 이분이 주장하는 것처럼 측정도 그 측정하는 정확도에도 역시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8년 1월 수도권의 미세먼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그 북의 기여율 최정치가 날짜마다 다른데 57%에서 38% 정도로 그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국내 생산이죠. 국내 생산. 근데 미세먼지 소스는 뭐냐? 배기가스가 대부분입니다. 뭐 화력발전도 있고 산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제일 큰 거는 그 자동차 초미세먼지가 제일 큰 건데 그게 경유차가 대부분이 배출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나노 미세먼지도 생겼습니다. 이게 초미세먼지보다도 더 작은 입자의 미세먼지가 생겨가지고 이거가 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아직은 연구도 제대로 다 있지 않습니다. 이 나노 미세먼지는 경유차 등 그 요인이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고, 이게 어떤 그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그 연구도 제대로 다 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경유차를 없애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미세먼지 환경이 어떻다라고 이제 그 기상청에서 발표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기상청 그 기준이 WHO 세계보건기구 기준부터 높습니다. 그래서 더 그걸 자세히 보시려면 WHO 기준으로 그걸 보셔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 좋음이지만
WHO 기준으로 보면 보통이거나 나쁨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미세먼지는 주로 폐를 통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오고 눈, 구강, 뭐 코, 소화기관을 통해서 들어오고 피부를 통해서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세먼지는 기본적으로 1급 발암 물질이다. 모든 문제를 다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뭐 미세먼지가 일으키는 병, 노인 사망률 증가, 임산부와 태아에 미치는 영향, 뭐 천식, 두통, 기관지염, 또 동맥경화, 심근경색, 뭐 아토피, 당뇨병 이런 모든 것에 다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공해 관련 질병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좀 빨리 환경을 개선해서 좋아져야 될 텐데 이건 개인의 노력으로 그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게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WHO 보고에 의하면 인도에서는 사망 원인 1위가 미세먼지 때문에 생긴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방과 대책, 호흡기를 통한 물질 차단하는 방법은 마스크 쓰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눈을 통해서 유입하는 건 뭐 안경이나 거울을 쓰는 거, 그다음에 음식 조심 또는 그 피부를 통해서 하는 거는 뭐 화장품이나 세집 증후군을 피하는 방법 그런 거가 이제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고, 예, 마스크는 뭐 우리나라 KF94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죠. KF99라는 게 있는데 99가 이제 더 미세먼지를 잘 걸릴 수 있는데 그거는 호흡하기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호흡하기가 어렵고 이동 중에는 그 마스크를 쓰고 호흡을 잘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타이트해서 그거는 실용적인 마스크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거는 대책이 필요한데 결국은 디젤 차량이 도심지에 들어오는 걸 막고 화력발전소를 막 폐쇄를 하고 전기 자동차로 전환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국과의 감축 방안이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만 그것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승용차에 도시 진입 억제하는 거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이건 제가 2018년에 그 서울 낙산에서 남산을 보고서 찍은 사진인데 정말 깨끗한 날이었습니다. 미세먼지가 거의 없이 아주 깨끗한 날이었는데 이런 날이 별로 없어요. 보시면 이렇게 뿌옇게 돼 있습니다. 안개가 끼어 있는 것처럼 뿌옇게 돼 있고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면 당장에 미세먼지는 우리 개인이 할 수가 없는데 개인이 끊을 수 있는 그런 화학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 당장 끊어야 될 거가 첫째 담배입니다. 흡연은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이 끊을 수 있습니다. 담배에는 50가지 이상의 발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우면 담배 그 흡연이 영향을 주는 거는 뭐 우리 몸 전체에 다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요즘에 뭐 담배는 보다는 낫다고 해서 전자담배가 저걸 하는데 전자담배도 역시 여러 가지 그 실제 담배보다는 그 나쁜 물질이 적은데 여기에도 중금속 같은 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금속에 의한 간접 흡연 효과와 환경 오염이 이제 이 전자담배의 문제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그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입니다. 프로이드는 일생을 담배를 끊지 않고 그냥 계속 물고 살았다시피 할 정도인데 나중에 그 입에 암이 생겨가지고 그 말하자면 고생을 많이 하는데 도저히 그 암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자기 주치의사하고 이렇게 합의를 해서 자살을 하게 만듭니다. 자살을 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치료 방법 없고 그 자살을 하게 만드는 아주 불치의 저겁니다. 그래 중독성 물질 5가지 요즘에 우리나라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헤로인, 코케인, 니코틴, 그다음에 수면제, 그다음에 알코올 등등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마약 중에서 제일 저거는 그 오피움이죠, 오피움.
양귀비 꽃을 보여주고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피움이라는 화학 물질이 나와서 저걸 하는데 이 마약의 종류는 뭐 요즘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뭐 도저히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약, 몰핀이나 헤로인 같이 이런 성분의 화학 구조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고 옛날에는 런던 같은 데서는 오피움을 서브하는 카페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같은 데서도 이런 식의 저거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코케인은 커피 열매처럼 생겼는데 주로 남미에서 생산이 돼가지고 저 중독성이 훨씬 오피움보다 더 심한 그런 그 중독 증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정신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건강하게 살려면 자신의 그 모든 생활 패턴을 좀 바뀌어야 되는데 첫 번째 장내 세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라. 그래서 그 좋은 방법이 식자재의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음식을 먹는 게 좋다. 그다음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양치질이나 기타 수면 적당한 음주 같은 생활 습관을 잘 조절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는 감정 조절을 잘 하고 그다음에 맑은 공기 그다음에 사회 활동을 열심히 해서 친구를 사귀어서 자기 혼자 이렇게 동떨어진 사회에서 살지 않고 사회에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리고 호흡을 제대로 된 호흡을 잘 함으로써 그 나를 잃어버리는 행위 그 상황까지 가는 저거를 좀 늦추는 그런 방법을 써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많은 양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두서가 없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민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전해주시느라고 이게 사실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지금 사실은 전해주신 정보의 양이 제가 보기에는 한 서너 시간 정도 강의를 하셔야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통 그렇습니다. 사회 보면서 그 강연 내용을 메모를 하는데요. 지금은 메모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가 이 미안합니다. 슬라이드를 통해서 전달됐습니다. 아닙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정말 직원석에서 그런 기회를 주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한 세 번 내지는 네 번 정도 강의를 해주시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도 해주시고 계시고요. 메모하면서 경청했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사실은 건강은 현대인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튜브에 엉터리 같은 건강 정보도 많고 한데 역시 전문가분께서 진짜 의사 선생님께서 제대로 공부하셔서 말씀해 주시는 얘기다 보니까 어, 어떻게 들으면 당연해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을 가장 체계적으로 해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채팅창에 유익한 강의 너무나 감사드린다, 뭐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시고요. 아까 강의 중에도 한 두어 분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좀 디테일한 질문이라서 이 질문을 지금 드리는 게 나을지 아니면 나중에 드리는 게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더 질문해 주셔도 좋겠고요. 어쨌든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지 않고 저는 저도 개인적으로 그 직원서가 분들께 한번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내년이나 나중에 교수님께서 기회가 되실 때 시리즈로 몇 번의 강의를 해주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어떤 분께서 강의 자료를 공유해 주실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소중한 강의 자료는 무료로 받으시면 안 되고요. 교수님의 책을 사서 읽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또 자주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요라고 김태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질문보다는 이 감격과 감동에 휩싸여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음, 예, 최미경님께서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말씀에 공감했어요. 좋은 강의 시리즈로 꼭 부탁드려요라는 말씀 역시 해주셨습니다. 저하고 비슷한 생각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아까 강의하시는 도중에 나왔었던 질문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지중해 식단 말씀하실 때 음, 박명주님께서 올리브유와 함께 코코넛 오일은 어떤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뭐 구체적으로 어떤 기름을 먹어라 이런 대답을 해주시기가 좀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물 마시는 거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 때 따뜻한 소금물 마시는 건 어떤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 예, 예,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 먼저 그 지중해식 식단 얘기가 나왔을 때 예. 올리브유가 아니라 코코넛 오일은 어떠냐 이런 아, 질문이 근데 있었습니다. 그 지중해식 그 식단에 그 사람들은 코코넛 우유를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도 그게 그렇게 옳고 알고 그런 걸 있습니다. 떠나서 그 사람들이 현재 하고 있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는 습관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따뜻한 소금물 마시는 건 어떤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물, 물 예. 얘기했을 때요. 소금물은 물과는 좀 다릅니다. 음, 음. 그래서 소금물을 많이 마시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자기가 출혈이 있다든가 뭐 체액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고를 당했을 때는 소금물을 먹는 게 필요하지만 보통 사람이 소금물을 먹을 이유는 없다고. 그거는 나트리움을 오히려 많이 흡수를 해서 혈압을 올리는 효과가 있을 테니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탈수 증상이 있을 때 소금물을 먹으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평소에는 소금물 먹으라는 얘기를 듣지 못했었는데요. 예,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질문은 유재한 님이라는 분이 그 과일과 야채를 많이 섭취하라는 말씀하셨을 때 김치도 야채 섭취에 해당되는가, 채소 섭취에 해당되는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가요? 야채? 아, 예, 예. 김치도 야채에 해당되는가? 그러니까 김치를 많이 먹는 김치도 것도 야채에 해당이 되죠. 김치는 굉장히 좋은 건강식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박명준님이신 것 같은데요. 12시간 금식할 때 커피나 차를 마시는 것은 어떤가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커피나 차는 일반적으로 에너지 소스가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커피나 차에는 뇌를 각성시키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걸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식하는 동안에는 물을 마시는 게 역시 제일 좋겠군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정숙님께서 호흡법이 궁금합니다. 호흡의 기술책에 나오나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호흡법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그 대표적으로 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책을 보시면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호흡법에 관해서는 아까 소개해 주셨던 그 호흡의 기술이라는 예, 책, 예, 예, 예. 예, 기타 그거 다른 한번, 책들이 다 많습니다. 네. 예, 혹시 그 교수님 책에도 호흡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저희가 책에는 그걸 저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도 소개해 주신, 최근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 알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다음 책에서는 써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호흡의 기술이라는 책, 아까 네, 네. 보셨던 책이고요. 출판사가 북트리거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 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상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유튜브의 잘못된 정보, 특히 건강 정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유튜브의 잘못된 건강 정보를 어떻게 선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선별하기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뭔가 요령 같은 게 혹시 있을까? 이건 저도 좀 굉장히 궁금한 사항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대답하기 대단히 어려운데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그렇다. 그건 참 개중에 유익한 정보도 많이 있을 텐데 그걸 저 자신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정보가 많아서 저는 그 정보를 많이 보지를 않기 때문에 그 그냥 여러 사람들을 얘기를 듣고 그런 게 굉장히 많다라는 것만 알고는 있는데 이 유튜브를 하면서 자연적으로 좀 과장되고 그런 게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께서도 알기 힘들다고 말씀하신다면 정말 일반인들은 정말 조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유튜브에서 주는 건강 정보 중에서 약간 특이한 것들, 그래서 네. 저런 이상하게 될까 싶은 거에 대해서는 일단 의심을 하는 편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오히려 상식적인 이야기가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기는 한데 이건 뭐 정말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제 그런 의심스러운 질문이 있으면은 의사 선생님들께 여쭤보거나 이 전문가에게 상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주치의 제도가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됐을 때 의사하고 전문가하고 상의를 할 수 있는 루트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더 그런 유튜브 정보가 그냥 일반인들에 직접 전달이 되기 때문에 또 문제가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게 정말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꼭 다뤄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유럽에서 공부를 하느라고 좀 있어봐서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지만 주치의라는 게 뭐 부자들이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치의가 배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래서 예, 그러니까 어, 그 주치의가 그 사람이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면 다른 전문가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서 갔다 올 수가 있지만 그 사람의 모든 건강에 대한 거는 그 주치의가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건강이 아주 나쁘지 않더라도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주치의를 만나서 건강을 체크해보는 뭐 이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우리나라에 그런 제도가 없지만 그 동네에 믿을 만한 특히 이제 내과 의사 선생님을 한 분 정도 잘 알아두는 것도 주치의 제도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네. 예,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정말 1시간 반이 이렇게 짧게 느껴진 것도 제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짧은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좋은 내용을 소개해 주신 정말 대단한 강의를 해주신 엄윤 교수님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오늘 굉장히 좋은 정보를 많이 얻으셨고,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오랫동안 한 분야에 종사하신 분께서 이런 많은 정보를 핵심적인 것만 요약해 주시면 이렇게까지 많은 걸 알게 되는구나. 이건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어떤 깨달음 같은 느낌까지 드는데요. 그래서 전 정말 그 직관서가의 많은 관계자분들께 내년에는 꼭 시리즈 강의를 그 부탁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 기획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엄 교수님께 큰 박수를 드리면서 오늘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직원서가 매니아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강의를 해주신 엄영희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의에 몰입하시며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신 모든 참석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에 진행될 직관서가 프로그램으로 2024년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북칼럼니스트 박사님의 책듣는 저녁이란 주제의 강연이 있습니다. 또 1월 25일 조한혜진 교수님의 조한이 묻다라는 주제의 강연이 박상진 호수공원 지간서가에서 있습니다. 지간서가의 홈페이지와 위클리 지간을 등록하시면 프로그램 시청과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